루비 컴포라디에요. 공포 특급 지옥의 도시. 한 사람이 모자라요. 시골에 사는 두 처녀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가고 있었다. 열차를 타고 가는데 두 처녀 다 자고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처녀가 어디선가 상여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어렴풋이 잠이 깨어 두리번거렸다. 그때 창밖에서 한 사람이 모자라요. 꼭 한 사람이 모자라요. 라는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는 상여를 든 10사람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초점 없는 눈과 싸늘한 표정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 옆에 있는 친구를 깨워 저기 좀 보라고 소리쳤으나 그 친구가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 후 두 처녀는 고층 빌딩에 있는 같은 직장에 격리로 나란히 취직해 잘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기 위해 두 처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곧 문이 열리고 옛날에 상여 소리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그 여자가 막 들어서려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섬뜩한 소름이 온몸을 감전시키는 것 같아 우뚝 멈춰서 버렸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10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싸늘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모자라요. 한 사람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데 모두들 눈에 초점도 없고 표정도 창백했다. 그때서야 그 처녀는 두 눈이 동그래지며 발을 뒤로 뺐다. 아니, 저 사람들은 열차 창밖에 상여를 든 바로 그 사람들. 너무 당황해 더 이상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벌써 엘리베이터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미 문도 닫혀버렸다. 잠시 후 그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가 일어났다. 그 여자가 달려가 보니 죽은 사람은 바로 자기 친구 하나밖에 없었다. 마스크 쓰고 빨간 장갑 낀 여인. 중국집 주방장 출신인 한 아저씨가 만둣집을 개업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비 맞은 중 하나가 불쑥 들어와 오늘은 밤 11시까지만 만두를 파시오. 만약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한테 큰 불행이 닥칠 것이오. 하고는 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만두 장수는 웬 미친 중이 재수없게 시리. 에이 퇴! 하며 탁 침을 내뱉었으나 막상 밤 11시가 점점 가까워오자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그래서 장사를 마치려고 문을 닫으려는데 어떤 여자가 쑥 들어와 만두를 시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입에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손에는 빨간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옷만큼은 모두 검은 상복이었다. 아저씨는 설마 하면서 빨리 먹으라며 만두를 내주었다. 만두를 다 먹은 여자가 나가다가 주인을 한번 쓱 째려보았으나 그릇 치우기에 바쁜 주인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가면서도 아저씨는 무서워 걸음을 빨리 재촉했다. 그런데 뒤에서 사박 사박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곁눈으로 힐끗 보았더니 글쎄 아까 그 입에는 마스크 쓰고 손에는 빨간 장갑을 낀 여자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온몸이 발발 떨리고 머리카락이 곤두선 아저씨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앞으로 그 땡초님 말씀을 잘 들을 테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두 손으로 싹싹 빌자 그 여자는 아저씨의 귀를 잡아당기더니 소곤거리듯 말했다. 아저씨, 난 왜 단무지 안 줘요? 사당행 막차. 무더위가 계속되던 1992년 여름이었다. 정확하게는 8월 첫째 주의 금요일 밤이었다.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른 번개만 치더니 밤이 이슥해서야 소나기도 아닌 보슬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가까워올 무렵이 돼서야 겨우 지하철 4호선인 사당행 막차를 탄 옆집 아저씨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집으로 오고 있었다. 한 정거장이 지날 때마다 안내방송이 나왔다. 사당동에 사는 아저씨는 방송이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다. 이번 역은 총신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역은 사당역입니다. 총신대역에 열차가 서고 문이 다시 닫혔을 때 열차 안에는 옆집 아저씨 한 사람밖에 없었다. 열차는 다시 사당역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밖에서는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이에 꼭 스피커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가냘픈 여자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나왔다. 아저씨는 내리려고 문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역은 사당. 이 열차의 정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아홉 개의 손가락. 약혼을 한 연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가 큰 병으로 입원했다.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여자는 너무 슬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머리를 퍼뜩 스치는 것이 있었다. 옛날에는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명지를 잘라 그 피를 먹이면 용케도 살아나곤 했다는 어릴 적의 할머니 말씀이었다. 그래서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남자의 입에 흘려넣었더니 신기하게도 살아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남자는 다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버렸다. 여자는 너무 슬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 신혼여행을 떠난 그 남자는 첫날 밤을 보낸 다음날 아침 침대에 반드시 누운 채 시체로 변해 있었다. 다른 외상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남자의 목에 9개의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휴게소, 아내의 예감. 1611년 영국의 시인 존 던은 그의 후견인인 로버트 드러리로부터 파리 여행에 동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로버트는 영국의 대표적인 부호 중 한 사람이라 누구도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다. 그러나 임신 중이던 존 던의 아내는 집에 혼자 남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안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했다. 남편이 떠나면 그녀에게 좋지 않은 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는 것이다. 존 던이 로버트 드러리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드러리는 같이 갈 것을 고집했다. 사람의 예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던의 아내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런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했다. 파리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던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 무서운 환영을 봤어요.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아내가 죽은 아이를 안고
이 방에서 내 옆을 2번이나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던은 드러리에게 자신이 겪은 것을 얘기했지만 드러리는 믿지 않았다. 던이 잠깐 눈을 붙이다가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던은 절대 잠이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던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드러리는 하인을 런던으로 보내 던이 본 환영이 사실인지를 직접 보고 오도록 했다. 하인은 열 이틀 후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부인께서는 진통 끝에 아기를 사산했고 지금껏 슬픔에 잠겨 몽져 누워 계십니다. 던 부인이 죽은 아기를 낳은 시간은 던이 아내의 환영을 본 시간과 같았다. 휴게소. 하루에 새벽이 2번? 주간 연대기로 알려진 고대 중국 편년사에 다음과 같은 기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서조왕조 초대왕 치세 첫해 봄에 정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루에 새벽이 2번 밝았다. 정은 오늘날 하남성 정주, 북경에서 남쪽으로 640km 지점에 있다. 그러나 그날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혹은 초대왕이 언제부터 통치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1986년 영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이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조우 홍샹 박사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있는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케빈 팽 박사는 하루에 새벽이 2번 있게 된 원인이 일식이라고 추리했다. 두 사람의 연구자는 영국 더럼 대학교에 있는 케빈 야우 박사를 만났다. 야우 박사는 고대의 정지방으로부터 관측될 수 있는 태양과 달의 위치를 컴퓨터로 재현하는 모의 실험을 하는데 동의했다. 이 연구팀은 컴퓨터 조사로 BC 899년 4월 21일에 정지방의 모든 주민들이 새벽을 2번 맞았다는 현상의 원인을 알아냈다. 그날 아침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하늘이 훤히 밝았을 때 완전한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정 지역의 주민들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내 아이를 돌려줘서 고맙습니다. 봉천동 변두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신혼부부가 있었다. 가난한 이 신혼부부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한 아기가 하나 있었다. 1980년 2월 7일 자정, 어느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100일을 하루 앞둔 날 밤이었다. 아기가 태어난 자정이었는데 이때 누가 이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다. 아기 엄마는 이 야심한 밤에 누굴까 하고 밖으로 나가보았다. 누구세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 실례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보니 웬 낯선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이거 죄송합니다. 그 부부 중 남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니 말했다. 아이가 잘못 전해졌습니다. 지금 아주머니가 키우시는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이 낯선 불청객의 말에 아기 엄마는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이 무슨 아닌 밤에 홍두깨냐며 아기 엄마는 대문을 꽝 닫아버렸다. 그래도 미심쩍어 대문 틈새로 내다보니 불과 1초도 안 지났는데 그 낯선 부부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아이는 가난한 환경에 있어도 무럭무럭 자랐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배우자마자 처음 했던 말에 이 가난한 부부는 깜짝 놀랐다. 빨리 커서 엄마한테 돈 벌어다 줘야지.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국민학교를 들어가 받아쓰기를 해도 꼭 빨리 커서 엄마한테 돈 벌어다 줘야지. 라고 썼던 것이다.
아이가 국민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던 날 자정에 아이 엄마가 불길한 꿈을 꾸었다. 다음 날 아침에 아이에게 말했다. 오늘은 혼자 오지 마. 엄마가 데리러 갈게. 응? 알았어, 엄마. 그러나 아이는 혼자 집으로 오다 횡단보도에서 화물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었다. 물론 보상금이 나왔지만 아이를 잃은 슬픔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 죽은 아이를 조그만 야산에 묻은 날 밤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시간인 자정에 옛날에 그 낯선 부부가 다시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다. 아이 엄마가 대문을 열기도 전에 말하는 것이었다. 뒤늦게나마 아이를 돌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엄마는 재빨리 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매치기. 여자 소매치기가 영업상 10,000원 버스를 골라 올라탔다. 목표물을 탐색하던 중 마침 금반지를 낀 아기가 엄마 등에 엎여 있었다. 그래서 아기한테 슬쩍 접근한 여자 소매치기는 반지를 아무리 빼내려 해도 잘 되지 않자 아이의 면도칼로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엄마가 놀라 돌아보니 아기는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간 채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버스가 경찰서 앞에 멈춰서고 경찰들이 몸수색을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여자 소매치기는 벌써 손가락과 금반지를 삼켜버렸던 것이다. 그 여자 소매치기는 집으로 와 며칠간 대변을 뒤진 끝에 반지는 찾아냈으나 손가락은 결국 찾지 못했다. 몇 년 뒤 그 여자 소매치기도 결혼을 하고 예쁜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의 손가락이 모두 11개였다. 빨간 우산. 가랑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 7월의 찐득찐득한 여름밤이었다. 개인 택시를 하던 기사는 밤이 늦어 면목동 집으로 가려고 서둘러 차를 몰았다. 전농동 사거리를 지날 무렵 빨간 우산을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한 20대 여인을 발견했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는데 옷이 다 젖은 그 여인은 아마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냥 지나치려던 기사는 너무 처량해 보여 일단 차를 세웠다. 어디 가세요? 면목동 사거리예요. 같은 방향이어서 태워주었다. 거울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아름다웠으나 왠지 표정만큼은 슬픔과 수심에 가득 차 있었다. 기사는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냥 침을 삼키고 말았다. 어느새 택시는 목적지에 이르렀다. 여인은 바닥바닥한 새 지폐를 내고 내렸다. 요금보다 더 많은 거스름돈도 받지 않아 택시기사는 이게 웬 횡재냐며 싱글벙글 웃었다. 차를 몰아 한참 달리는데 저 앞에서 또 한 여인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까 내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다시 88열차를 타고 싶어요. 서울의 어느 변두리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에는 서울랜드에 한번 가보는 게 제일 큰 꿈인 어린 꼬마가 살고 있었다. 꿈속에서는 하루에 수천 번도 더 가곤 했다. 어느 날 도저히 더 참을 수 없게 된 꼬마는 마침내 서울랜드로 갔다. 그러나 입장권이 없어 경비원 아저씨가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표를 사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저절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으로 눈물을 닦던 꼬마가 갑자기 좋은 꾀가 떠올랐는지 눈빛을 반짝이며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마침 풍덩한 치마를 입은 아기 벤 아줌마가 아이와 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때다 싶어 잽싸게 아줌마 치마 밑에 숨어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 드디어 서울랜드에 들어간 꼬마는 제일 먼저 꿈속에서 수십 번씩이나 탔던 88열차를 탔다.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88열차만 계속 탔는데 너무 행복한 나머지 꼬마는 어느덧 이게 생시가 아니고 꿈이라는 착각까지 해버렸다. 꼬마는 꿈을 깨 부시시 일어나려다가 그만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렸다. 그 이후로 아이들이 탈 때마다 자세히 들어보면 88열차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한다. 다시 88열차를 타고 싶어요. 휴게소 마스다로오의 재생. 도쿄 스기나미고 호리노우치에 있는 화장터 안에 마스다로오라고 불리는 명물 거지가 판잣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그는 학식도 있고 인물도 좋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았다. 그가 1935년 10월에 죽자 그의 평소의 착한 행동에 감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훌륭하게 장례식을 지내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각별히 친했던 야마자키 헤이사부로라는 분이 고인의 사타구니에 나무묘법 연화경 마스다로오라 쓰고 좋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라고 기고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10월에 야마자키 씨 댁에 갑자기 오사카에서 사람이 와서 1936년 저희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사타구니에 나무묘법 연화경 마스다로라고 쓰여져 있었으므로 1년 종의 고슴과 기도사에게 부탁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아이가 나와서 쓴 사람에게 부탁하면 지워진다고 했으므로 뵈러 온 것입니다. 겸해서 마스다로에 대해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야마자키 씨는 마스다로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옛날부터 무덤에 흙으로 씻으면 지워진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하며 손님을 마스다로의 무덤으로 안내하여 그 흙을 손에 들려주고 이것으로 지워지지 않을 때에는 제가 찾아가 배울 테니까 전보를 쳐주십시오. 하고 손님을 돌려보냈다. 그러자 하루가 지나서 지워지지 않음, 내방 바람이라는 전보가 왔으므로 야마자키 씨는 곧 오사카로 떠났다. 오사카에 사는 그 사람은 시내에 훌륭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마스다로는 이 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것이었다. 곧 안으로 안내되어 어린애의 사타구니를 살펴보니 문신한 것처럼 푸르스름한 빛으로 글자가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 야마자키 씨는 불경을 독송하고 마스다로, 좋은 댁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실증을 보여주어서 고맙다. 하면서 물을 적신 솜으로 독경을 하면서 닦으니까 차차 희미해지더니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사람 고기로 만든 만두. 중국 영화에 나오는 강시 선생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만두 장수가 만두가 너무 안 팔려 하루는 장안에서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찾아갔다.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사람 고기를 넣어서 만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 밤 12시 이후엔 절대로 만두를 팔아선 안 된다고 했다. 가게로 돌아온 강씨 선생은 정말로 사람 고기를 넣어 팔았는데
만두 맛이 진짜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기가 막혔다. 장사는 물론 종업원도 몇 배로 늘고 가게도 크게 확장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밤, 긴 생머리에다 하얀 얼굴, 그리고 길다란 흰 치마를 입은 예쁜 여인이 비에 홀딱 젖은 채 혼자 들어와 만두 3인분을 달라고 했다. 만두 장수가 시계를 힐끗 보니 밤 12시 바로 2분 전이었다. 그래서 빨리 먹어야 된다며 만두를 주었다. 만두가 3인분이라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초침소리가 관에 못 박는 소리처럼 만두 장수의 가슴을 쿵쿵 뛰게 했다. 이제 늦은 밤이라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빗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만두는 아직 한 개가 남아있는데 초침과 분침이 이윽고 12시 정각에 딱 맞춰지자 만두를 꾸역꾸역 먹고 있던 여인이 갑자기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새빨간 핏덩이를 쏟아내는 것이었다. 여인의 하얀 치마는 온통 시뻘건 피로 물들었다. 점쟁이의 엄한 경고가 번쩍 스친 만두장수가 놀래 새파랗게 질려있자 입가에 피를 닦던 그 여인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너무 맛있어서 그만 혀를 깨물어 버렸어요. 엄마, 나 예뻐? 간 말을 배우기 시작한 민정이는 항상 엄마에게 자기가 예쁘냐고 물어보곤 했다. 엄마는 민정이를 정말 예뻐했다. 엄마, 나 예뻐? 이 세상에서 우리 민정이가 제일 예뻐. 민정이는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민정이는 엄마에게 예쁘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엄마도 어린 것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여겼지만 커가면서 질문의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엄마도 민정이의 질문이 귀찮게 느껴졌다. 그래서 민정이의 질문에 엄마는 종종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정이가 5살 되던 해, 가족들은 산으로 야유회를 갔다. 가족들이 계곡을 연결한 아슬아슬한 구름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민정이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 예뻐? 그래, 예쁘다고 했잖니. 엄마는 귀찮아서 엉겁결에 민정이를 툭 쳤다. 그 바람에 민정이는 발을 헛디뎌 그만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실수와 슬픔을 잊고 두 부부는 다시 소정이라는 예쁜 딸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소정이 역시 죽은 언니처럼 그 예쁘냐는 질문을 수없이 엄마에게 했다. 엄마는 민정이의 사고가 생각나서 소정이의 질문에 조금도 짜증을 부리는 일이 없었다. 소정이의 5살 생일날, 가족들은 5년 전에 민정이가 죽은 바로 그 산에 우연히 다시 가게 되었다. 사고가 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아빠의 손을 잡고 가던 소정이가 물었다. 엄마, 나 예뻐? 우리 소정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가 조심하면서 대답하니까 소정이가 엄마 품에 와락 안기더니 생긋 웃으며 물었다. 그런데 왜 나를 밀었어? 얼굴 없는 여인. 밤늦도록 야근을 하고 회사에서 나온 동건이는 걸음을 재촉하여 지하도를 건너고 있었다. 순간 그는 앞서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고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 여자가? 그는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여인을 앞질러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무심코 뒤를 돌아다본 동건이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 여인의 얼굴은 눈, 코, 귀, 입이 없는 밋밋한 형체였다. 놀란 동건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리고 난 뒤 뒤를 보니 그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안심한 동건이는 숨을 돌리기 위해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하고 안주는 아무거나 주세요. 아주머니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안주를 만들고 있었다. 동건이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서 아주머니에게 지하도에서 본 여인의 이야기를 했다. 그 여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묵묵히 일만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서서히 고개를 들며 속삭이듯 말했다. 바로 나처럼 말이야? 그림 잘 그리는 아이.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남자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다. 그 애는 그림 수집하는 것도 좋아해 어머니가 가끔 사다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림 하나를 사다가 그 애의 방에 걸어 놓았는데 속에는 검은 폭포가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애는 방 안에 틀어박혀 실성한 사람처럼 흐흐흐 웃으며 도무지 밖으로 나올 줄을 몰랐다. 너무 걱정이 된 어머니는 마침내 아들을 응암동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되었다. 방을 나오면서 그 애가 엄마, 이 그림 가져가도 돼? 하고 묻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어머니는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고 대답했다. 며칠 후 정신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애의 일상생활을 감시 카메라로 녹화해둔 것을 한번 보라는 것이었다. 병원으로 달려가 그 테이블을 본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버렸다. 아이가 난 혼자가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웃으며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데 그 그림 속에서는 어떤 여자가 웃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사다 준 그림 속의 검은 폭포는 바로 그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풀어헤친 검은 머리카락이었다.